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책이라고 하는 주제부터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주제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소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대지에서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된 다음에 매도 청구, 두 가지가 되겠고, 지금 이제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 전에 주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당시에 매도 청구라는 거. 요 소위 이제 알박기를 막기 위한 개념이에요. 알박기를 막기 위한 개념이 바로 매도 청구, 일반적인 매도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도 청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32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자,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주제가 있었죠.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거, 대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가 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 100% 다 소유권, 사용 권능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80% 이상만 묶어서 80% 이상만 확보해도 전체를 묶어서 뭘 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자는 사람, 이게 만약에 10,000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 8,000평 이상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전체를 묶어서 뭘 할 수 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전체 주택 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만 확보를 하면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 묶어서 아직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어도 같이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했을 때 사용 권능이 없는 이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을 거냐? 안 되지.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매도 청구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그때 바로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해서 자, 강제로 팔게 하는 제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80% 이상을 확보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강제로 팔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매도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요건 텍스트를 읽으면 큰일 나요. 그냥 상식으로 가면 되게 쉬워져. 그래서 알박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한테 땅을 못 팔겠다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다? 아파트 건설을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알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알박기 하는 사람한테 강제로 땅을 팔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매도 청구. 그래서 지금 80%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요 95% 이상인 경우도 있을 테고 80% 이상 95% 미만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텍스트를 절대 읽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야. 만약에 95%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은 5% 미만만 남아 있습니다. 그 대지 소유자들의 모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95% 이상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5% 미만의 사람은 무조건 이유위를 따라서 그게 100년 동안 그 땅을 갖고 있었던 5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무조건 다 알박기로 봐서 전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텍스트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 가는 거야. 95% 이상을 확보했는데 5% 미만의 대지 소유자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내 땅에다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사업 주체는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사가 주택법에 정한 95%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강제로 팔게 하는 제도, 이게 소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만약에 80% 이상이긴 한데 95%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 대해서 무조건 알박기라고 해서 강제로 팔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길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다시요. 자, 95% 미만을 확보했어요. 그럼 5% 이상이 아직 사업주체에게
사용 권능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무조건 알받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한다?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 다시요. 95% 이상이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게 100년을 살았던 200년을 살았던 무조건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된다. 95% 미만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걸로 이게 거의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법조문 자체만 해도 대단히 어려워. 이게 텍스트를 읽어가면 이게 뭔 소리가 싶은 거야. 그래서 다시 단순화시켜서 95% 이상 확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95% 미만만 확보했을 때는 얼마? 바로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텍스트 봐서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냥 95% 이상이냐 미만이냐라고 해서 요것만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요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한 15년 됐나 보다. 어떤 분이 평택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기 이제 서울에서 제가 강의할 때 오셔서 수업을 들어 주택법을 듣다가 이 파트를 이제 설명을 딱 드리는데 중간에 확 나가더라고. 우리 강의할 때 중간에 확 나가면은 짜증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없어도 그렇지 팍 나갈까지는 아니잖아. 좀 이따 나가면 되는 거지. 쉬는 시간에. 그래서 약간 거슬렸어. 근데 뭐 그러다 치고 고객이니까. 그 사람 떨어질 거거든. 내년에 또 올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만 표정 구기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이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저를요. 내가 뭐 잘못하다 표정 안 구겼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갈만 하더라고. 자기 동네가 딱 이 케이스야. 지금 평택에서 그 신도시 개발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대요. 근데 그 동네에서 지금 85% 정도를 이 사람이 사용권을 확보한 거야. 소유권을 꼭 취득하는 게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나오면 소유권 매매대금 얼마 드리겠습니다라고 85%를 확보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협조를 안 한 사람 몇 사람이 있으니까 소문을 딱 내는 거야. 만약에 이 사업주체한테 빨리 안 팔면은 국가에서 수용을 한대더라 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요. 주택건설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 못합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가 아닌 바에 수용 못해요. 일반 건설업자가 무슨 수용을 합니까? 절대 수용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법을 모르니까 소문이 계속 돌고 돌아. 야, 수용당하면 실제 훨씬 지금 보상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는 데더라 등등등. 그래서 이제 하여튼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는 분이었다 보니까 특강을 들어오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상담을 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분하고 자기가 아는 분하고 하게 되면 전체 한 6% 정도 지분이 있대요. 아파트 건설 부지 중에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둘이서만 알고 있고 서울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 땅 쉽게 안 팔면은 사형에 처한되더라. 이렇게 헛소문을 내라. 어떻게? 무조건 다 94%를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라. 그리고 이분은 이미 10년 이상 토지를 소유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94%를 확보했다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94%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법이. 그럼 어떻게 돼요? 6% 확보를 해버리면 매도 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면 부르는 대로 줘야 돼요.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이게 소위 알박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을 알고 법조문대로 활용하면. 근데 이제 혼자 먹겠다고 다른 사람 다 팔게 하고 자기 3% 지분인데 3% 지분 갖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자기도 같이 소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사업주체 입장에서 97%를 확보해버리면 거기서 10년 이상 보유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다 어떻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법조문을 봐서는 오히려 헷갈려요. 내용을 보다 보면 말이 어려워. 그래서 95% 이상이면 모두 어떻다? 매도 청구에 대해서. 95%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고 했을 때, 자,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건데요. 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다 반대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 6개월,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할 때 3개월 이렇게 흔들어주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에 따라서 매도가를 청구할 수 있다. 시가라고 하는 게 의미상은 감정가인데요. 법조문대로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가십시다. 95% 이상을 확보하면 전부에 대해서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5% 미만을 확보하게 되면 10년 이상 소유한 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외울 거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 긴 얘기의 문장의 결론 뭐라고요? 사업주체가 95%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전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시가에 따라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법원에서는 요건 충족했으니까 법원이 시가에 따라 강제로 팔게 만드는 제도. 한편 95% 미만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시가에 따라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 한 개나 두 개로 이걸 끊어서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이래야지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를 읽어가시게 되면 정리를 못해요.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제짜리. 소위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지금 27회 때부터 시작해서 아예 도배해버린 문제가 하나, 둘, 세 문제 나왔던 것이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자,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승인 받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참 잘 됐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게 사용 검사입니다. 그럼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난리가 터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이라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구분 소유권에 대응해서 대지 사용권이라든가 공용 부분의 사용권도 같이 아파트 소유자에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일부가 애초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전에 사업 주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하고 계약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어. 그런데 이 계약이 우리 민법에서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다고 치십시다. 효력이 소멸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갑에게 이 토지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다. 다 분양대금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건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법률로만 따지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내 토지에서 어떻다 건물 채워라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봤던 얘기랑 논리가 똑같아요. 소위 아파트 입주자, 소유자들이 새롭게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건이 있어요. 주택의 소유자들이 그 실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거는 회복받은 한 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 전체 면적의 5% 미만 이해된다. 그럼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게 95% 이상을 확보했을 때만 어떻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슈. 자, 그 매도 청구. 자, 소유자가 이제 새롭게 등장했을 때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의 행사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제척 기간. 그래서 5% 2년 내 이런 요건을 갖춰서 소위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싫어도 다 법원의 판사가 제시하는 금액, 그 시가에 따라서 반드시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 2년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괄호넣기 문제로. 괄호넣기 문제로 다음은 주택법의 법조문의 일부이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5% 그리고 2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 5, 그 다음에 니은 2 이런 식으로 괄호넣기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한편 29회 때 나왔던 문제는 이게 나왔었어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함에 있어서 자,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의 소유자들이 하나하나 소송을 다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이 아파트의 소유자들, 주택의 소유자들이 선정한 대표자를 선정 대표자, 선정된 대표자로서 선정 대표자로 부르게 되는데,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표자는, 이 선정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회 때 나왔던 게 4분의 3이 출제가 된 포인트예요. 한편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동의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 판결문에 어떻다, 나머지 소유자들도 기속되게 된다, 따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매도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 동의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기술을 보면, 자, 27회 때 제일 처음에 5% 숫자를 물어봐요. 이 숫자를 가지고 답을 뽑아요. 29회 때, 자, 4분의 3을 가지고 출제해요. 그리고 30회 때는 5하고 2년이란 두 가지 숫자를 매칭을 시켜서 각각 연결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제가 기출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테마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는데, 이런 문제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나왔던 거라도 정확히 외우게 되면 이걸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이게 보통 공법에서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가 한 거의 50% 가까이가 그대로 출제가 돼요. 보통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거의 70%에서 80%가 기존에 나왔던 주제를 짜깁기 해서 출제하는 데 비해서 공법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 한 50% 정도를 깔아주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은 정말 줄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죠. 이것도 결국은 앞에서 공부했던 95% 이상일 때 어떻다,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 얘기랑 같은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해석하면, 만약에 지금 이제 회복한 토지가 6%다, 전체 아파트 부지 면적에, 그러면 매도 청구 소송 안 됩니다. 그때는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박기가 돼버리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알박기라고 해서, 자,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죠? 굿모닝 시티인가 해가지고 동대문 쪽에서, 자, 어떤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땅을 막 매입을 합니다. 빌딩을 지어 올리려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평짜리 토지가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평짜리 토지가 있었다고. 근데 그게 핵심 요지야. 그 건설 부지에.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이 이제 토지 소유자를 막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사들이고 암암리에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한 평짜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는 지인한테 사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나서 자, 거의 부지를 다 매입한 상태에서 회사에 보고를 하기를, 저 새끼 한 평짜리가 안 판다, 이렇게. 한 평짜리 안 팔면 어떻게 해요? 건물 못 짓거든. 제일 합의를 하다 보니까 중심부니까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건물 못 짓면 어떻게 돼? 말려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20몇 억인가, 한 평을 20몇 억인가를 주고 회사에서 사요. 아, 달란 대로 줘야지. 아, 그동안 지금 100억 이상 쳐발라놨는데 갑자기 한 평 때문에 모든 게 스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몇 억을 받고 그 땅을 팔았던 사건.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다 구속되죠. 적당히 헤쳐먹어야지. 그러니까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 사람이 안 팔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 계산하는데 평당 20억을 달라라고 했던 것도, 이거는 형사법으로 걸려요. 이게 업무방해로 걸리는 거야. 두 번째, 우리 민법으로 가면 어디에 걸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을 이용해서 폭리, 현전 불균형 행위가 있으면 어떻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걸리게 되면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폭리 전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만약 민사 사건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억을 일단 돌려줘야 돼. 폭리를 취했던, 한 평 갖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이
건설회사는 땅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폭리자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하여튼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야. 적당히 해야지. 두 번째, 등기를 요 근래 옮기겠다는 걸 봤어. 변호사를 검토할 거 아니야. 어떤 새끼가 이게 지금 20억을 달라고 난리야.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근래 등기가 됐네? 그럼 냄새 나는 거지. 수사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판 사람 만나보는 거지. 그럼 보나마나, 아니, 전 얼마 달라고 한 게 평당 2천 준다고 그래서 내가 팔았고, 난 그거밖에 모른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알박기 요구는 형사로도 걸리고 민사로도 불공정한 법률에 무효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혹시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평당 2천이면 평당 4천 달라. 뭐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지 부르는 게 값이라고 20억 달러. 이건 미친놈이죠. 보도가 되고 제가 안다는 얘기는 걔는 인생 끝장난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자, 하여튼 간에 매도 청구서. 자, 그저 포인트 뭐라고요? 5% 룰이에요. 5%. 사업주체 입장에서 또 아파트의 소유자 입장에서 5% 미만이 됐을 때만 어떻다? 전부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5% 이상이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협의 매수가 원칙이다. 물론 앞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10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27회, 29회, 30회에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우리 앞에서 그 전에 나왔던 주제, 요 주제도 여전히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매도 청구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등 올해 요즘에 좀 디테일하게 구성되는 나중에 기본서 보면 조금 더 살을 붙여 갈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요,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라는 것을 시군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은요, 자, 경우의 수가 시도지사도 있고요, 시장구수도 있고요, 국토부 장관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승인은 누가 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외우시면 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무조건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왜요? 원칙과 예외 문제입니다. 원칙은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일정한 요건에 걸리게 되면 무조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30회 때 지분 하나 구성됐었고 그 전에 박스형 문제가 한번 구성됐어요. 자, 어쩌고저쩌고 토지주택공사가 어쩌고 쫙 써놓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괄호넣기 문제. 두 번째,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많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쫙 길게 나와. 다 생략한 거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는 이유를 떠나서 어떻다? 바로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된다. 자, 시험용으로 접근하십시다.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끝.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수를 알면 오히려 독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우 10만 미만 이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이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 지정 고시한 지역일 때는 규모가 작아도 이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쉽게 가시면 돼. 텍스트를 읽으면 안 돼. 딱 외울 게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누구한테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만 가시는 거야. 물론 대부분 지자체입니다. 현실은. 그러나 시험용으로는 무조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읽어보고 말 것도 없어. 너무 간단해서 문제야.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은 무조건 누가 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사업계획 승인 관련 제출 서류 누구한테 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가시는 거야.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 가보겠습니다. 자, 50호 50세대 이상 끝. 50호 50세대 이상이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원칙은요, 30호 30세대예요. 단독주택은 호라고 얘기하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는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단독주택은 원칙은 30호 이상이 되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30호 미만까지는 뭘 한다고요? 건축 허가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집을 단독주택을 29채를 짓는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30채 주택을 지을 때는 일단 한 번에 지을 때는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현실의 문제고 시험을 볼 때는 예외적인 케이스 한옥 뭐 많아 겁나 긴 거 그냥 50호 50세대 공동주택은 마찬가지 원래 30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 어떻다? 50세대. 그럼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0호 50세대는 국토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두 개를 세트로 해서 50호 50세대 이상은 어떻다? 국토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한 문장으로 다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되게 간단해요, 공부하는 게. 공법이 이제 제가 아까 무작위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신 루틴이 있어요. 원칙은 절대 내면 안 돼요. 출제 오류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들거든요. 여자는 예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하십시다. 근데 안 예쁜 여자가 있다라는 또 명자, 경우가 있다. 그럼 여자는 예쁘다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복수 정답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예외만 가지고 구성합니다. 모든 수험생들 공부하실 때 자꾸 원칙을 보거든. 뭐 하려고? 그 의미 없는 짓거리인 거예요. 시험은 무조건 예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주택조합에 조합 모집할 때 원칙을 신고하고 공개 모집. 안 나와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 이유는 예외만 내야 되니까.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면 안 되니까.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자,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었죠. 요건 이제 5년 동안 2번 나왔어요. 2번이나 답으로. 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해서 자,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요거 앞에서 한번 공부하셨어요. 어디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있어요? 300세대 미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외울 게 키워드가 300세대 미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떻다? 300세대 미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게 300세대 미만이 되게 되면 각종 편의시설 등을 어떻다? 다 설치 안 해도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정상적인 주택단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얼마?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기존의 주택단지의 주택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두 개로 쪼개면 얼마예요? 각 300세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단지가 300세대, 600세대 이상이면 각각 공구를 나누어서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해석 들어가 볼까요? 하나의 공구는 최소 몇 세대? 300세대. 출제하는 기술이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25인가 26회 때 괄호넣기 문제로 이 600세대도 괄호넣고 여기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시오. 이게 문제였어. 그럼 그 다음에 28회인가 나왔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의 공구라고 하는 것은 25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틀리게. 아니지. 당연히 논리체계상 300세대 이상. 그리고 30회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때 분할해서 바로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30회 때 나왔던 답입니다. 이런 것도 거저 주는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루틴대로 쭉쭉 뽑아야 되는 게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개 될 게, 자, 조금 이제 살을 붙여가야 되는데, 자, 착공 기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공 기한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공법에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는 일반적으로 2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5년짜리가 있어요. 자, 주택건설사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과정 5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승인 받은 날로부터 면전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건 외워봤자 생활이 보태면 안 돼요. 일단 기본 상식의 문제야.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구별로 승인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공구별로 승인을 한 경우가 있다. 즉 600세대 이상 이어서 두 개의 공구로 쪼개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공구는 당연히 얼마? 5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된다.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공고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공고 사업 시행하고 나서 두 번째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얼마? 2년 내에 뭘 한다? 공사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쭉 들어두면 대충 감 잡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5년 동안 2번 나왔던 사유, 연장. 30회 때는 지금 연장 가능 사유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어요. 나중에 기본서 보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딱 답이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 하여튼 연장 가능성이 있었고, 2번 답을 뽑았던 거. 1년을 보면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문장. 제일 중요한 명제가 뭘까요? 연장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아니,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찾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연장할 수 있다.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1년.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년. 근데 이 문장은 되게 길어요. 왜냐면 연장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연을 막 중간에 써준다고. 그러면 2줄 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멘붕이 와버려. 읽다가.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특히 사령 문제 막 구성하고 이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2번 답이죠.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얼마?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년. 한 번은요 2년, 한 번은요 3년. 2번 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0회 때는 좀 특이하게 연장 가능성의 나와를 가지고 출제했는데 그 나중에 보시게 될 테고 그 자체를 지금 외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연장할 수 있다. 몇 년? 1년.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2번째 공고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2년은 우선 유보해 놓고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진짜 몇 천억 조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뭐 터파기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착공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착공을 하려고 터파기 공사를 해요. 근데 문화재 또는 유적 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럼 사업 진행 못 합니다. 올 스톱이에요. 연장 가능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재 발굴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법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찾아봤는데 전에는 이 건물 지으려면 법상 3m를 무조건 파야 돼요. 3m를 파가지고 그 사이에 문화재 등이 발견되게 되면은 이 문화재라는 게 고려 청자가 아니라 유적 같은 걸 얘기해요. 옛날 살았던 흔적들. 이런 것들, 유적 같은 것들이 다 문화재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 다 보존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덮을 것인가 다 조사를 해본 다음에 결론을 하는 거야. 아니면 보존을 할 것인가 등등등.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롯데라는 건설, 롯데건설이 진짜 압도해요. 롯데건설이 잠실 쪽에다가 아파트 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문화재가 발견이 안 됩니다. 기술이 좋은 거예요. 걔들은 터파기 공사하기 전에 한 4m 흙을 쌓아요. 일단 다져. 그리고 나서 우리 터파기 공사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터를 파. 3m를 파는 거죠. 그럼 유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일이 없지. 어제 쌓았는데 3m를 넉넉히 한 4m 쌓아놨다고 그럼 나올 일이 없지. 그래서 잠실에다 아파트 짓는데도 아무 지장 없이 아파트를 지어 올렸던 사건. 잠실 땅 밑에 파면 문화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오지. 한강가니까. 한강가는 무조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아니 강가에 옛날에 살았잖아.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다 유적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적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올스톱입니다. 다 조사해야 돼요. 그럼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났다 하십시다. 이제 아파트 지어주었다고 승인도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날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즉슨 달리 얘기하면 정리되면은 1년 안에는 어떻다?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라고요. 문장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즉슨 다시 연장 가능성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다? 착공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근데 문화재 발굴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아파트 지어도 좋다는 사인이 문화재 관련 기구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결되면 어떻다? 1년 안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조문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착공 1년 안에는 어떻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어떤 주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뜨면 어떻다? 1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누차 지금 공법에서 말씀드리는 패턴들 먼저 뒤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쓱 보면서 뒤를 쓱 봐. 몇 개 외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쇼부를 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출제 이슈예요. 길잖아요. 사연이 많잖아요. 출제할 때는 아무거나 뽑아내요. 그래서 28회 때인가 나왔던 것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취소해야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뭐 잘못했어도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해야 한다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주체 입장에서 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거기 입주 예정자,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파트 못 짓거든요. 못 짓게 되면 입주 예정자가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잘못이 있을 때 상황 봐가면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소위 기속행위라고 하는 것은 취소해야 한다고요. 재량행위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의 이슈가 뭐냐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볼까요? 2년 내 요 사안입니다. 자녀 공고에 대해서 2년 내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시. 자, 최초 공고에 대해서 5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건 그렇다 치고 첫 번째 공고 착공했는데 두 번째 공고 다시 2년 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2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달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자, 지금 600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300세대 A 공고 착공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300세대 부분에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 착공한 날로부터 다시 얼마? 2년, 다시 2년 이내에 B 공고도 착공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얘들이 2년이 지났는데 B 공고를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돼 있다 하십시다. 그럼 골 때리는 게 되는 거야. 아파트 단지가 반만 완성되니까 나중에. 이쪽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했으니까 지을 수 있지만 이쪽은 못 짓는데 이런 논리가 돼버린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아, 전체를 못 짓게 하면 전체를 못 짓게 하는 거지. 짓다 말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첫 번째 취소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비교할 때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지난번 시험에서 취소해야 된다라고 장난을 쳤었고 그럼 이제 또 하나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자,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틀렸다고. 2년짜리는 없다.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 외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가십시다. 취소할 수 있다. 옳은 편, 취소해야 한다. 틀린 편. 두 번째 포인트,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2년이란 말은 어떻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취소 사유. 대량적 취소. 요게 28인가 답이 됐던 주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사용검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잘 됐을 때 이제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데, 자, 요거 원칙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다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설명드릴게요. 먼저 하나의 전체 단지를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10개 동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개 동 완벽하게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사용 검사가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동이라도 완성됐으면 어떻다? 동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두 번째, 앞에서 우리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거 6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공구별로도 다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거. 25회 때 이걸 가지고 24회 때인가 25회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 내용이 문제가 아니야. 내용은 시험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힘들어서요. 내용이 안 보인다고. 그 패턴들을 잡아내셔야 돼.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볼 거 없이 무조건 지문 뒤를 쓱 보셔서 없다라는 표현은 다 틀렸다. 공법은 진짜 시험 볼 때 심호흡하고 중개에서 보고 나서 공법을 풀게 될 텐데 항상 심호흡하고 다시 접근해야 돼. 왜? 잘 찍자. 이런 마음으로. 뒤에 있는 키워드만 딱딱 취소할 수 있다. 공구별로 또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뒤쪽을 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사용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가 원칙이고 동별이나 공구별로도 사용검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요 문제를 갈 때는, 자, 지금 임시사용승인 혹시 나오면 얘가 출제 포인트. 임시사용승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혹시 보셨나 모르겠다. 아파트를 신규로 건설 공급을 함에 있어서 자, 거의 다 완성되는 시점에 가서 보게 되면 구경하는 집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이 예쁜 집, 확장이 화끈한 집 이런 식으로 구경하는 집이 있어요. 구경하는 집이 있는 시점에서 아파트 사용검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완성 안 됐어요. 근데 구경하는 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상 뭐라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입니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아파트라고 했을 때 세대별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롭게 아파트 건설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 그런 식이라고 아파트가 다 완성되는 시점 한 서너 달 전에 홈커밍데이에서 입주 예정자를 다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그리고 보시라고 하면서 저때 보니까 그렇지 겨울철에는 어묵 여름철에는 화채 이런 것들 준비를 해놓는다고. 아, 입주 예정자들이 좀 힘드니까 왔다가 계속 구경은 힘드니까 드시라고. 나는 그거 보면 놀랬어요. 뭐 여러 가지 놀랬는데 첫 번째 그 주택 가격이 거의 그 당시 한 7억 8억 하는 이런 주택이었는데 비싼 주택이었는데 7억 8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뎅을 먹으려고 한 20m 줄을 서갖고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 너무 없어 보이더라. 아, 뭐 7천, 8천도 아니고 7억, 8억짜리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오뎅 먹으려고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 아우, 없어 보이게. 제가 하여튼 지인 때문에 거기 따라갔다가 난 그런 데를 가면 안 돼요. 누구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굴까? 모르지, 누군지. 다 중개업자들이 중개업자들. 그 뭐냐면 저한테 배운 분들이에요. 저는 기억을 못하죠. 몇 년 전에 그분 일정을 땄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양반들은 한 12년 동안 얼굴 안 보다가, 하여튼 갑자기 오다 가다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는데 그 뻘쭘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연예인처럼 유명하면 차라리 사인이라도 해주지. 근데 오뎅 먹으려고 줄 서 있다가 있는데, 같이 줄 서 있는데, 뒤에 오뎅 먹으러 줄 서 있는 사람이, 저기요, 하더니만,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여튼 간에,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구경하는 집. 제가 삶의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확장하거나 이러면, 거기 계약하면 안 되면 사실 거의 날림입니다. 싸요. 그 임시 사용승 구경하는 집이 할 때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뭐 해준다 그러면 되게 싸요. 일반 인테리어보다. 일단 양이 많아서 쌀 수도 있겠고, 두 번째, 물건 자체가 거의 대충 만들어. 아니, 그 지역 내에서 인테리어 업자 같으면은 계속 괴롭히잖아, 집주인이. 뭐 고쳐달라, 안 됐다. 근데 이 떴다방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4천만 원 받을 거, 뭐 이런저런 인테리어용 3천만 원, 4천만 원 받을 거 2천에 받아. 되게 싸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 나중에 물건 자체는 개판이야. 흠결이 너무 많아. 그럼 연락하면 계속 바빠. 통화 중이야. 저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전화해서 바로 해결했잖아요. 그 사장님은 전화번호 알았어. 그럼 뭐 고쳐달라고 하면은, 알았어요. 곧 거의 직원들 보낼게요. 라고 얘기하고 끊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 내가 그때 물어봤잖아요. 사장님, 근데 그거 임시 사용 승인은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공사하실 때. 확장할 때 임시 사용 승인은 받으셨어요? 이 양반 황당하지. 다들 찡얼대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임시 사용 승인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수야.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계좌번호 어떻게 되세요? 그럼 알려주죠. 근데 확장 공사비용이 한 2천인 그런데 500을 환불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딴 집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선수지. 네, 이렇게. 뭔 얘기냐면, 이 확장 공사할 때 법적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을 시공부에서 받아야 된다고. 서류를 갖춰서. 근데 건설업자가 그냥 짜고서 그냥 문 따가고 마구잡이 들어가서 공사한 거야. 그럼 얘들 걸리면 과태료가 어마무시하거든. 서류 이거 하고 말고 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니까 떴다방인데 한탕인데 언제 저희 접수 받아가지고 임시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공사를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하니까 바로 일부가 환불이 돼요. 왜? 수리해줄 능력도 없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퉁칩시다. 그래서 법을 잘 알면은 요렇게 가끔씩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해서 자, 외우셔야 돼. 자, 지금 여기 주제 간단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국자 50호 50세대 이상 국토부정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그리고 60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5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두 번째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착공을 해야 된다.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에 착수 안 해도 되는 사유, 연장 가능 사유가 있는데, 연장 가능 사유가 종료가 되게 못하. 이때 다시 어떻다? 바로 1년에 보면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앞에서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게 되면 2년은 제외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구별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임시 사용 승인은 세대별로 가능하다. 잠시 끊었다가 이제 주택의 공급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